예, 화제의 뉴스를 인물로 풀어보는 포커스인입니다. 오늘도 뜨거운 이슈들이 많은데요. 전국대 홍익대 교수, 강훈식 동국대 교수, 김태현 변호사 세 분 모시고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저희들이 정한 첫 번째 인물 홍준표 경남지사를 저희들이 선정을 해봤습니다. 자, 홍 지사 항상 구설수에 오르는 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자, 오늘 그 성완종 리스트 관련해서 첫 재판이 있죠. 공판 준비 기일인데 대규모 변호인단을 꾸몄다고 합니다. 김 변호사님께 말씀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자, 어떤 인물들입니까? 그러니까 원래 이제 검찰 수사 때부터 예. 담당했던 이일 변호사는 그대로 있고, 네. 그러니까 새로 이제 공판에 대비해서 재판에 대비해서 변호인을 추가했는데 네. 이광범 변호사가 선임이 됐죠. 그러니까 이광범 변호사라고 하면 지금 이상원 대법관 동생이고 예전에 그 대법원장 비서실장도 지냈고, 그러니까 우리법연구회라고 법원 내에 굉장히 진보적인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창립 멤버입니다. 굉장히 신방방는 법조인이고, 제가 이광범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딱 느끼는 첫 번째 느낌은 제대로 붙어볼 준비를 했구나, 홍 지사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광범 변호사가 저희 법조계에서는 다 알려져 있는데 최근 몇 년 동안 가장 핫한 변호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요? 큰 대형 형사 사건이 있어서도. 그러니까 큰 대형 형사 사건에서 의뢰인들의 선호하는 거의 1순위 변호사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예, 과거 MB 정권과 인연도 좀 있었죠. 그렇죠. 그때는 이제 이분이 호남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곡동 사저 특검을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호남을 지역 기반으로 하고 있고 우리법연구회 창립 멤버이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와는 좀 정치적인 정치적 색깔이 있는 분은 아닌데 궤를 좀 달리하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이제 이명박 정부 말기에 특검에 임명이 돼서 아, 이거 이명박 정부도 이 내곡동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곤혹스럽겠다라는 얘기는 예측은 있었으나 뭐 결과는 그냥 뭐 무혐의가 나왔죠. 자, 정 교수님, 우리 김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뭐 대단한 인물들을 포진을 시킨 것 같습니다. 한 8명 정도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자, 이렇게 검사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뭐 대규모 변호인단을 꾸린 이유, 자신감의 발로라고 보면 됩니까? 아니면 불안하기 때문에 그럽니까? 어떻게 보세요? 뭐 두 가지 다라고 보는데 이번 그 재판이 홍준표 지사한테는 뭐 정치적 생명을 건 저는 사실상 그 여론은 홍준표 지사한테서 조금 멀어졌다고 보는데 본인으로서는 앞으로도 뭐 여전히 대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치적 재기의 꿈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그렇다 보면은 이번 선거는 반드시 이겨야 된다. 뭐 이런 차원에서 뭐 호화 대규모 그 메모드 변호인단을 선임한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저는 그 재판 과정에서 홍준표 지사는 그 특유의 또 장점도 있지 않습니까? 그 솔직 담백한 추진력 이런 걸로 인해서 좀 그 국민의 여론을 그 한번 더 얻는 그런 과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강 교수님, 이번 재판 결과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홍 지사 대권 주자로도 거론된 인물 아니겠습니까? 정치 행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세요? 그렇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홍 지사님이 제가 이렇게 판단할 때는 정치적 전략과 법적 전략을 구분해서 가는 것, 즉 여론과 법적 전략을 양동으로 좀 진행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대규모 법조인단을 꾸려서 법적 대응을 좀 하면서 본인은 그 길에 뭐 나타나지 않으셔도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충분히 활용하셔서 여론전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첫 번째 변론이 끝나고 나면 이걸 바탕으로 무슨 워딩이 나오는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또 특히나 이렇게 큰 정치인에 대해서는 여론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항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까 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멀어진 여론을 어떻게 본인한테 끌고 올 거냐. 그래서 이런 것들도 본인 홍준표 지사 입장에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런 곳에다 포인트를 맞추어서 정치적 행보를 해나가면서 여론을 이끌어오는 그런 방향으로 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이 첫 공판 준비 기일인데 이 참석을 안 해도 되죠? 그러니까 공판 준비를 이제 어제 했었고 그리고 이제 공판 기일이 남아 있죠. 그러니까 공판 기일에는 홍준표 지사가 나와야 되는데 공판 준비 기일에는 안 나와도 되는 것이고. 오늘 뭐 연가를 냈다는데. 연가를 내서 재판 준비를 하겠죠. 내일 이제 참석을 해야 되니까. 공판 준비를 어제 있었던 공판 준비 기일에는 홍준표 지사가 나오지 않았고 오늘은 이제 이완구 지사 재판이 있는 거고 제가 알기로는 공판 기일 자체는 내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 했던 공판 준비 기일에서는 이미 한번 검찰과 변호인 간에 설전이 오갔었죠. 검찰의 자료 제출 문제를 놓고 이광범 변호사가 한번 강력한 카드를 한번 꺼낸 어쨌든 그런 게 있었습니다. 지금 검찰 쪽에서 나온 이야기는 여러 가지 카드를 좀 숨겨놨다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지금 창과 방패의 대결이 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그게 조금 문제인데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떻게 했냐면 공소사실이 완전 특정이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몇 월 며칠. 왜냐하면 홍준표 지사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받았냐. 이게 의원회가 606호야 지하주차장 해가지고 언론에서도 계속 보도할 때마다 혼선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공소장을 쓰면서 특정을 잘 안 했었는데 그 얘기는 검찰의 얘기는 야 이거 괜히 우리가 먼저 밝히면 홍준표 지사 반격의 카드를 줄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안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조금 이례적이긴 해요. 그런데 어제 저 공판 준비기일에서 이광범 변호사 뭐라고 그랬냐면 그러니까 수사 자료가 예를 들면 이만큼 있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 검찰이 입증했을 때 유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라고 생각되는 것만 선배로 제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변호인은 그것만 볼 수 있으니까
야, 니네가 유리한 그 증거자료만 내는 게 아니라 수사료를 전부 다 줘. 그러면 우리한테 유리한 것도 있을 거 아니냐? 근데 니네 다 빼고 니네한테 유리한 것만 내는 거잖아. 다 내놔.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걸 이제 반격 카드를 쓴 거고 검찰은 어제 뭐라고 그랬냐면 야, 이게 참고인들의 진술이 오락가락할 수 있으니 진술에 한계가 있으니 빨리 재판을 진행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검찰의 얘기를 잘 들어보시면 참고인 진술이 오락가락 진술이 흐트려질 수 있으니 시간이 길게 되면 재판기를 빨리 잡아달라. 그런데요. 홍준표 지사 돈 받는 게 벌써 몇 년 지났거든요. 벌써 몇 년 지난 거는 재판을 조금 늦게 하고 조금 빨리 몇 달 늦게 하고 몇 달 빨리 한다고 그 진술이 갑자기 한 2달 사이에 안 날까요? 그건 아니란 말이죠. 근데 검찰이 그렇게 얘기하는 건 속을 내면을 들여다보면 검찰이 참고인 진술 외에 별다른 또 어떤 증거가 없는 게 아닐까. 참고인 진술이 검찰 어떤 진술과 법원에서 일치되게 유지하는 거에 좀 자신감이 없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어떤 우려도 좀 있죠. 아마 이광범 변호사가 제가 생각하는 이광범 변호사 생각 못했을까요? 놓치지 않을 거예요. 아마 재판 굉장히 재밌게 진행될 재판 과정에서 이야기거리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정 교수님, 이 재판을 앞두고 있는 와중인데 홍준표 지사, 안상수 이 창원시장과 설전을 벌였습니다. 익히 두 사람 관계 안 좋다는 거 알고 있잖아. 이번에 뭐가 문제입니까? 그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마산 시인데 옛날에 지금 구가 됐죠. 마산에 뭐 여러 가지 그 정책 그 개발을 왜 창원시 경남도가 하느냐, 뭐 창원시가 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가 안상수 측근에서 있고요. 그 홍준표 지사 측근에서는 이거는 뭐 그 우리가 해야 될 걸 하는데 트집을 잡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창원시에 광역시 그 승격 문제에 대해서 경남도가 굉장히 예민한 겁니다. 사실은 경상남도가 이전에 굉장히 큰 도시였는데, 큰 도였는데 울산시가 떨어져 나간 지가 뭐 수십 년 되잖아요. 그 다음에 창원시가 100만이 넘는데 이거 떨어져 나가면은 경남도는 굉장히 그 도세가 위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홍준표 지사로서는 그 도민의 명예를 걸고 이거 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창원시는 뭐 100만이 넘었고. 그 지역 GDP 생산도 뭐 엄청납니다. 그러다 보니 독립을 하려고 그러고 또 두 사람이 공교롭게도 이런 그 지자체장으로서 정치적 제기를 또 모색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사안이 맞물려 가지고 이렇게 갈등도 빚게 되고 그 2010년에 그 가장 그 우리 기억나죠? 한나라당 그 경선 때 경선. 그때 그 긴장 관계가 아직도 이어지는 이런 모습인데 저는 두 사람이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 큰 지도자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 좀 안 싸웠으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앙금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은데 홍 지사는 이제 공동 사업 창원시장 하지 않겠다까지 이렇게 엄포를 좀 놨어요. 앞으로 두 사람 어떻게 될까요? 두 분 워낙 중복되는 게 많은 게 이게 참 맞습니다. 그 검사 순경처럼 출신이고요. 같은 스타 검사 출신에다가 또 두 분 다 입법, 사법, 행정을 다 해보신 경험이 있고 또 중앙 정치, 소위 수도권 정치인으로서 해서 고향으로 귀향하신 이런 상황이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또 당 대표 시절에 감정적인 언사들도 있어요. 옆집 개가 짖는다고 고발하셨죠. 뭐 이런 감정적인 동영상이 많이 돌아다닐 정도로 이런 것까지 다 맞물려 있다 보니까 이게 되게 예민한 문제가 된 거죠. 물론 저는 뭐 홍준표 지사 입장도 사실 정치적으로 이해가 되고 또 이 그 안상수 창원시장 입장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이 마산 창원 진해가 합쳐졌으니까 광역시로 승격해보겠다 이런 노력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사이에서 사실 되게 원칙적인 이야기를 들릴 수 있지만 시민이나 도민이 피해를 고스란히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두 분이 좀 더 어떻게 포용하고 갈 건지 협의하고 소통하셔야 되는데 이거를 감정적 대립으로 만들어서 더 큰 피해를 만들지 않을까. 그리고 향후에도 이고민들이 특히 또 걱정되는 지점들이 이분들이 좀 나이가 좀 있으시잖아요. 근데 경험도 많으시고 노련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나는 내 갈 길로 마이웨이 할 거다. 이렇게 하면 이 양쪽의 마이웨이가 충돌하면 이 오는 고속열차의 충돌처럼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국민들이 우려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정용표 지사 얘기 나왔으니까 최근에 있었던 좀 무리 아닌 무리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폭탄주 논란이 있었는데 김태민 변호사 그거 어떻게 보셔서 거기에 대해서 강하게 해명을 좀 하지 않았습니까? 도의원들하고 술 한잔 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이야기인 것 같던데. 그러니까 뭐 그 다음날 페이스북인가요? 그런 얘기 들었어. 기자들은 술 안 먹어? 폭탄주 너희들도 먹잖아.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말은 맞죠. 뭐 회식 안 하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회식하는 것 자체는 뭐 문제 삼을 수 없고 어떻게 보면 홍준표 지사가 회식하는 이해는 가는 측면이 있으나 과연 그것을 그렇게 비서실장이 근데 비서실장이 사진 올리는 시간 밤 11시 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상태에서 비서실장을 올렸는지는 대충 추측은 가는데 예. 어찌됐든 간에 그거를 이렇게 자랑하듯이 예. 자 우리 지사님이 지금 노래를 몇 곡 부르고 계십니다. 도민 여러분. 무슨 노래까지 다 무슨 얘기했잖아요. 노래 보고 계십니다. 도민 여러분 보십시오. 라고 이게 광고하는 것이 맞느냐. 그리고 그런 것이 나왔을 때 홍준표 예. 지사가 예. 아이 근데 내가 사실은 이러이러해서 한 거고 좀 이해는 해달라. 좀 근데 뭐 내가 인간적인 면을 예. 좀 보여주기 위해서 그럴 수 예, 있겠네요. 뭐 회의 끝나고 한 거고 그래 그러지 않냐. 뭐 예. 도민 여러분 뭐 예. 마음이 좀 쓰셨으면 내가 죄송하다. 다음에 더 일 열심히 할게. 이러면 되지. 음. 그걸 니들은 술 안 먹냐? 그래서 이렇게 전공법으로 측원하게 과연 맞느냐? 예. 근데 홍준표 지사가 항상 이런 이슈들을 보면요. 오른쪽으로 갈까 왼쪽으로 갈까라고 했을 때 본인의 스탠스가 정해지면 돌아오는 방법이 없어요. 직진입니다 그냥. 그냥 유턴도 할 만하고 아 이거 좀 미안하다라는 한 발 뺄 만도 예, 한데 예. 전혀 그렇지는 않거든요. 예. 그게 홍준표 지사의 정치 인생에 제가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이번 사태도 보면 술을 먹는 것 자체보다는 사진 올라왔던 거 그리고 그 다음에 대응 과정에서 홍준표 지사가 약간은 조금 좀 도민의 마음에는 맞지 않는 부분이 절대 있었죠. 굽히지 않죠. 네, 예. 그게 사실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강 교수님. 네, 그러니까 정치적인 입장을 이렇게 반대를 이겨내는 노력을 우리가 소신이라고 부르죠. 보통의 경우는. 근데 이제 그런 경우는 목표가 명확한 경우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내가 이 반대를 무릅쓰고 합니다. 이렇게 돼서 그걸 소신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홍준표 지사님이 약간 아쉬운 건 그걸 착각하는 건 아닌가. 공무원 골프 대회 목적이 뭔가요? 뭐 이런 예, 부분. 예. 또 더군다나 지금 이렇게 검찰의 조사가 있는 와중에서 또 폭탄주 논란, 또 이제 시장과의 또 서로 보이지 끝이 없는 충돌. 근데 이게 소신으로 비춰지지 않고 있다라는 지점에 대해서 물론 예, 이제 예. 여러 가지 경험이 많고 노련하시니까 예, 예. 이 부분에 끝을 밀어붙이는 건 동의가 되지만 조금 더 여기서 한 번은 좀 생각하고 쉬었다 가시는 게 더 예.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두 번째 인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한 영상을 좀 보시면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한번 보여주시죠. 예. 자, 세 분 지금 보시게 되면 이 영상 참 작년에 많이들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딘지 아시겠죠? 네. 예. 자, 우리 김 변호사께서 말씀을 해주셔야 되겠는데, 저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김현 의원의 어떤 대리기사 폭행 사건이죠. 예, 예. 여의도 있었던 사건이고 예, 그 예. 당시에 김현 의원이 여의도에서 세월호 유가족 그 임원진 대책위의 임원진들과 회식을 하고 나와서 집에 가기 위해서 안산으로 가기 위해서 대리기사를 불렀죠. 예, 유가족 분들이. 예, 예. 그런데 이제 대리기사 좀 늦게 도착을 했었고 그 문제를 가지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유가족과 대기사 사이 어떤 몸싸움과 폭행이 좀 있었었죠. 예. 그러니까 유가족들 몇 명은 기소가 됐고 이제 그 세간의 관심은 과연 김현 의원이 폭행을 가담했느냐 예, 예. 아니면 직접 가담하지 않더라도 그걸 알고 그냥 방조했느냐 예. 그 부분이 이제 세간의 관심이었는데 그래요. 검찰이 이제 김현 의원은- 불구속 기소를 해서 예, 재판이 불구속 이제 시작이 된 기소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판 중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김현 이제 의원이 바로 내년 총선 출마 사실상 공식화한 겁니다. 그래서 과연 적절한가 이 논란이 일고 있는데 정 교수께서 말씀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어제 뭐 많은 뉴스들을 모니터를 해보니까 예, 예. 김현 의원의 다시 출마하는 여부는 그 정치인도 당연한 거지만 많은 그 미디어에서 네. 새정치연합한테 부담을 준다 이런 걸로 분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예, 결국은 그 당시에 이 그 파장이 너무 커서 야당이 내년 총선 전체적으로 할 때 부담이 된다. 네, 그래서 예. 그 권은희 의원하고 같은 반열에 놓아서 지금 야당에서 가장 그 이미지로서 그 좀 훼손이 많이 된 경우가 김희연 권은희 의원인데 예. 과연 본인들이 나갔을 때 전체 야당이 총선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걸 많이 걱정을 하는데 예, 예.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희연 의원이나 권은희 의원이 개인의 그 정치적인 그 진로를 향해서 그 출마는 괜찮은데 예. 그 과정에서 국민들한테 그 납득을 좀 구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김현 의원은 지금까지 제대로 사과를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사회가 작년에 가장 국민들이 분개했던 이유가 김현 의원뿐만 아니고 땅콩 사건 뭐 조연화해서 갑질 논란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당시에 이런 그 완장을 찬 예. 권력을 등에 업고 갑질을 했다는 이것 때문에 그 온 국민들이 그 분노를 했고 예. 그것 때문에 김현 의원이 사실은 본인이 한 그 행위 외에 좀 과장되게 알려진 점도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나 예. 그런 그 행위를 촉발한 자체도 국회의원 책무가 있기 때문에 예. 저는 국민들한테 진솔하게 사과를 하고 그 과정에서 그 이해를 구한다면은 예. 나가는 좋다. 근데 또 안산은 또 그런 것 같아요.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데 예. 굳이 왜 또 안산이냐 이런 문제도 있는데 네. 어쨌든 그래 안산이든 강원도든 뭐 네. 됐든 간에 국민들한테 한번 진솔한 반성과 사과를 해라 이렇게 주문하고 싶어요. 자, 강 교수님. 네. 방금 우리 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강릉이 연고가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비례대표 초선 의원인데 이번에 안산 다롱갑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세월호하고 굉장히 슬픔이 묻어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자, 아무런 연고가 없는데 자 총선에 나서겠다. 이곳에서 어떤 의도로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이게 뭐 사실 이제 뭐 의도라고 예. 표현하기 말씀하신 것처럼 예. 저는 이제 비례대표 의원들이 자기 지역구를 찾아서 가는 거고 또 이제 김현 의원의 입장에서 보면
세월호 문제에 굉장히 앞장서서 일했던 거는 뭐 실질적으로 인정이 좀 됩니다. 예, 그래서 예.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쪽에서 출마 제의도 있었을 거고 이랬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정치적인 해석 이전에 예, 예. 본인이 오히려 좀 국민에게 동의를 구하는 과정, 자숙의 과정이 좀 함께 됐었어야 되는데 이게 예. 이제 약간 끊어진 필름처럼 그때 이랬는데 갑자기 출마 선언해 이런 예, 예. 느낌이 좀 들어서 예. 오히려 국민들에게 좀 더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이너스가 됐지 않았을까 이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예. 자, 그리고 김 변호사님. 네. 아직 이제 재판이 남았잖아요. 이 재판 결과가 언제쯤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 결과에 따라서 이 출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는 없죠. 그래요? 이게 왜냐하면 설사 예. 도덕적으로는 일심에서- 어때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는 예. 물론 그런데 예, 예. 1심에서 유죄가 나왔다 하더라도 예. 이게 3심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3심으로 하게 되면 다음 총선까지 얼마 안 남았잖아요. 한명숙 의원도 전 총리도 아직까지 재판도 안 끝났는데 예. 이게 대법원 확정 판결하려면 총선 지나간단 말이죠,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 없죠. 더군다나 예. 이게 선거법 사건이 아니라 일반 사건이기 때문에 예. 당선 당선 무효용이나 이렇게 선거 어떤 의원직에 문제가 있으려면 금고 이상의 실형, 그러니까 뭐 집행유예 포함해서요. 그게 나와야 되는 벌금형 이상 넘어가는 예. 금고형 이상에 나와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쩌면 대법원 확정 판결은 총선 지나갈 테니 예. 뭐 정치적인 이유, 뭐 도덕적인 이유, 만약 1심이라도 유죄가 나왔다라고 하면 예, 예. 그거는 뭐 변론으로 하더라도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예. 그리고 더군다나 새정치연합에서 뭐 비리 전력자, 뭐 공천 뭐 어쩌고저쩌고 뭐 배제한다는 게 혹시나 맞습니다. 나오고 예, 했는데 예, 예. 거기서의 비리 전력자들은 정말 비리지 이런 폭행은 아마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는 없죠. 알겠습니다. 자, 다음 저희들이 선정한 그 인물로 좀 넘어가 볼까요? 황교안 국무총리입니다. 자, 어제 당정청 회의가 있었습니다. 68일 만에 이제 대면을 하게 된 건데 굉장히 화기애애하게 이야기가 오고 갔다고 합니다. 자, 김무성 대표도 있었고요. 저기 황교안 국무총리 있었는데 한 몸이다. 운명 공동체다.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밥을 먹어야 한국 사람들은 친해진 것 같습니다. 정 교수님 어떻게 예. 보셨어요? 어제 모임 자체는? 저는 그 당초 4+4 이런 모임이 너무 형식적일 것이다. 거기서 무슨 그 안건에 대해서 진지한 숙고가 토의가 되겠느냐 예.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말 그대로 어제는 그 당정청이 모여가지고 국민들한테 우리 이렇게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그런 자리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다고 하는데 예, 예. 황교안 총리가 뭐 90도로 이제 인사를 하면서 본인이 몸을 낮추고 뭐 여러 가지 그 노동 계획이라든가 이런 거 잘해보자는 예, 예. 그런 그 분위기였다고 하는데 예. 밥도 같이 먹고 예, 했는데 예. 근데 이제 저는 그 이미지를 그 보여주는 거는 좋았다고 생각이 되지만 예. 앞으로 이렇게 4+4 이런 그 형식적인 게 그게 될 게 아니고 저는 아주 중요한 문제는 김무성 당대표, 황교안 총리가 만나서 얘기를 예, 하고 예, 예. 그 다음에 중요한 문제는 또 이병기 실장까지 해가지고 뭐 또 하고 예. 그 다음엔 또 뭐 실무 책임자들이 하고 하는 그 레벨별이 중요한데 예. 이렇게 한꺼번에 모여가지고 12명이 모여가 회의가 안 되잖아요. 우리 예, 예. 기업에서도요 10명 넘어가면 회의가 안 된다고 그래요? 그 규범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치권도 예. 우리 그 국민들 유권자들의 수준이 예. 이제 이전 같지 않다. 예. 다만 어제 그 의지 보여주는 건 박수를 쳤겠지만 예, 예, 예. 앞으로도 계속 그 의지만 보여주지 말고 실질적으로 뭔가를 내줄 수 있는 그런 회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취임되고 나서 첫 당정청 회의가 됐는데 어제 사실 황진화 사무총장도 있었지만 상견례 약간 형식이 좀 있었어요. 상견례 예, 형식이 예, 있었고 예, 또 예. 아마 말씀하신 것도 이제 맞는데 사실은 고민해봐야 되는 건 4+4가 될 수밖에 없는 게 황교안 총리 입장에서 보면 나머지 최경환 부총리나 황우여 부총리 이제 이분들을 빼놓고 본인이 이렇게 하기에도 약간 좀 부담스러우실 수 있다. 즉 원하면 본인 여러 가지 고시나 이런 것보다도 한참 선배고 네. 뭐 이런 또 당의 어떤 공력들이 좀 있으신 분들이니까 예, 모실 예, 수밖에 예, 없었을 거라고 예, 보여지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아쉬운 것은 이 모두 발언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자꾸 당은 하나다, 당정청은 하나다 이런 거 보면 사실 너무 당연한 거가 아까 뭐 그 사회자도 말씀하셨지만 네. 이게 밥 먹는 게 의미가 있는 건 식구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식구란 걸 확인한 건 좋은데 네. 우리가 식구입니다, 우리가 하나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보면 오히려 예. 역설적으로 현재 약간은 좀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은 원내대표 유승민 원내대표 사퇴 이후에 예, 예. 마무리되지 않은 것을 강조하려고 했던 지점들이 좀 아닌가 예.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보면 국민들의 입장에서 실제로 하나가 돼서 책임지는 걸 바라고 있죠. 예, 김 변호사님, 황 총리, 국무총리 같은 경우는 일단 검사 출신 아니겠습니까? 정치인하고 좀 틀리잖아요. 다르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이완구 전 총리와도 다른 면이 있을 것 같고 이 당청 사이에서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추진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검사실에도 굉장히 이렇게
뭐 돌파하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결국엔 사실 대한민국이 헌법부처에 대해서 총리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죠. 뭐 말은 책임총리를 하지만 대통령정에서 책임총리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황 총리한테 책임총리를 기대하진 않았을 거고 모든 언론도 그렇고 대통령이 기대하시는 거는 네. 일종의 부패, 청산, 뭐 사정작업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예. 물론 그게 황 총리의 모든 어떤 역할의 롤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일단은 그쪽 부분에 조금 방점이 찍힐 수밖에 없지 않나 현실적으로. 예. 단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이완구 총리 때처럼 예. 군사작전 중에 사정작업 시작 총리가 나와가지고 자 이제부터 사정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억지로 밀어붙이다가 그 사단이 나는 그런 우려를 범해서는 안 되겠죠. 예, 정 교수님 어제는 너무 이제 분위기가 좋았잖아요. 네. 한몸하고 일심동체 이런 이야기했는데 오히려 이런 이제 구호들이 그러니까 그 안 좋은 분위기를 잠재우기 위한 그걸 좀 그러게 그 퇴색시키기 위한 그 억지스러운 어떤 모양 이런 분석을 하는 분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제가 이제 그렇기 예. 때문에 형식도 예. 중요하다고 예. 했는데 아까 예. 우리 강 교수님은 이제 그 황 부총리라든가 최 부총리 때문에 그건 3+3은 그동안 해왔잖아요. 예, 맞습니다. 3+3도 그때 좀 많아서 아주 깊이 있는 현안을 논의하기는 좀 그렇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뭐 사무총장 뭐 끼고 말이죠. 국무조정실장 끼고 이런 사실은 실무 최고 책임자들인데 예. 얘기가 그 또 있는 논의가 격에 따라 달라질 분위기가 한꺼번에 예. 그냥 뭐 잘해보자. 음. 뭐 그 건배주를 안 했다고 하지만 예. 잘해보자라는 목소리 외친 그런 자리가 되는데 예. 저는 그 미국 그 예를 들면요. 대통령이 그 밑에 실무 책임자를 부를 수도 있고 예. 또는 뭐 의회 그 지도자를 또 만날 수도 있는데 그때 그 이런 회의체보다는 예. 1대1 대면 그 어떤 면담을 많이 한다는 말이죠. 예, 그런 예. 실질적인 회의, 토의, 면담이 이루어지는 그런 그 채널이 좀 구축됐으면 좋겠고 예. 이 분위기가 뭐 68일 만에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예. 언제 또 깨져가지고 또 그 불협화음을 낼지도 모르겠고 우리 많이 봐왔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당이 지금 예. 상당히 어려운데 예. 좀 저는 그 노동계획이라는 요 초점 하나 잘 맞춰가지고 그 지금 4대 계획 한다고 그러는데 예. 저는 4대 계획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지금 부족합니다. 부족하고 내년 총선도 있기 때문에 예. 매우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지금 김무성 대표가 총대를 맨 것 같은데. 요거 하나 여쭤볼게요, 선생님. 네. 황교안 총리가 황교안 부총리하고 최경환 부총리가 이제 정치권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 황 총리는 어떤 생각을 갖게 될까요? 또 부총리로 어떤 사람을 원하게 될까요? 만약에 한다면 그 생각도 해보는데. 근데 그거는 뭐 예. 황 그 부총리의 그 생각과는 상관없이 예. 대통령의 의중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뭐 대통령이 최근에 그 개인 행로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예. 당분간은 올 하반기에는 그 특히 최경환 부총리는 예. 경제 정책을 집행하는 수장이 될 것 같은데. 예. 황 총리하고의 그런 여러 가지 그 정책적 조율도 대통령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예. 여러 가지 대통령이 다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렇죠. 총리가 이제 이미 예. 됐으니까 예. 총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라 이런 조언을 좀 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강 교수님, 8.15 특사 얘기도 나오는데 지금 이제 황교안 총리 같은 경우는 부패 척결 관련해서 굉장히 사명감 있게 지금 추진을 하려는 모양새 아니겠습니까? 뭐 감사원하고 협업도 하겠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좀 제대로 진행되리라고 보십니까? 8.15 뭐 일단 뭐 특별 사면 같은 거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서 뭐 어제도 그 자리에서 논의는 당정청회에서 논의되지 않았다고 하는 거고요. 오히려 그 전날에 있었던 현기환 정무수석과 김무성 대표의 회동 속에서 그런 이야기가 좀 오고 갔다는데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문제는 아주 원칙적인 이야기로 들릴 수 있습니다만 사회적 합의 부분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의 특권이니까 대통령들 마음대로 하라라고 하는 것도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들 아닌가. 그래서 지금 야당의 일부에서도 그런 걸로 좀 잡음이 있고 이런 문제들보다는 어쨌든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그래서 저는 생각은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특사 문제를 대규모적으로 할 걸 검토할 수 있는 이유는 최근에 많은 지지율이 떨어지고 메르스 전국의 뒤숭숭한 분위기에서 어쨌든 사회를 통합하고 분위기를 이끌어 나가는데 도움이 되려면 그 목적에 맞추어서 할 특사라면 적어도 사회적 합의 부분을 간과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전군기 교수 그리고 강훈식 교수, 김태현 변호사 세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